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반도체 주가 하락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저번 시간에 제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부정적으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반에는 미국이랑 중국이라는 두 패권의 대결이 기저에 깔려 있어요. 이것을 이해해야지만 반도체 주가 하락에 대해서 좀 더 아마 입체적인 이해가 될 겁니다. 제 의견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건 하나의 의견이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플랫폼과 플랫폼의 대결이라 보면 돼요. 우리가 과거에 예전에 네이버 플랫폼만 쓰다가 네이버와 카카오 플랫폼 둘로 나뉘었잖아요. 이것처럼 미국이라는 패권국 중심으로 이제 세계가 돌아가고 있다가 중국이 2008년 이후에 패권국에 도전을 냈죠. 왜? 그때 서브프라임으로 미국이 어려웠기 때문에. 중국을 중심으로 이제 세계를 연결하겠다라는 플랫폼을 구상한 겁니다. 그게 1대1로죠. 육상이랑 해상을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상 실크로드로도 중국을 연결하고 해상 실크로드로도 중국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의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렇게 구축하고, 이 자원 플랫폼, 그러니까 굉장히 핑계가 좋잖아요. 동남아라던가 아프리카 국가에 가서 우리는 자원 플랫폼을 맺을 거야, 돈을 빌려줄게라고 하면서 그 국가들한테 차관을 빌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뭐합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인프라 공사를 해라 라고 하죠. 그러면 그 국가들은 와, 돈도 빌려주고 이제 뭐 항만도 지을 수 있고 철도도 지을 수 있고 도로도 지을 수 있고 자원도 개발할 수 있네,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공사에 대해서 발주를 내면 다 누가 수주를 받겠어요? 다 중국 건설사들이 다시 수주를 받죠. 그래가지고 다시 그 돈이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뭐 한 거예요? 그냥 본인들 일자리라던가 일감만 늘리게 된 거죠. 결국 그러면은 빚은 누가 가져가느냐? 동남아 국가들, 아프리카 국가들이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은 다시 뭘 하는 거예요? 너희들 빚 못 갚았으니까 항구 내놔, 자원 개발 걸 내놔, 뭐 아니면 영토를 조금 내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본인들의 영토 확장까지 가고 있는 거죠. 중국에서 이제 뭐 디지털 화폐가 나오잖아요. 그때가 아마 본격적인 야욕을 드러낼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경제 플랫폼, 그러니까 기축통화로 쓸 것 같아요. 중국의 디지털 화폐를 기축통화로 쓰자. 그렇게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겠죠. 그럼 이제 자원이라던가 경제 패권국이 되고 나면은 이제 미국이랑은 이제 한판 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군사력입니다. 물리적인 힘. 자, 미국은 전 세계 주요 지점마다 항공모함 전단을 갖다 놨어요. 항모 전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상 세력 플랫폼을 확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의 해군력은 미군에 미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각 지역의 항구라던가 이 섬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육상 기지를 건설합니다. 그럼 육상 기지에서 미사일 뭐 기지를 건설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미국 항모 전단과 어떻게 좀 붙어 볼 만한 게 나오겠죠. 항모 전단은 이동을 할 수 있지만 육상 기지는 이동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권역 안으로 들어오면 본인들의 유조선이라던가 어떤 물자 선단들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죠. 아마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국 항모 전단도 상대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질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좀 더 연결해 보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첨단 무기로 군사력이 결정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스텔스, 항공모함, 미사일, 뭐 전자전, 항공우주 뭐 이런 식으로 첨단 무기가 이제 구축이 되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자원, 경제, 군사 플랫폼 패권국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개발도상국들을 하나씩 자신의 플랫폼으로 넣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러시아, 미국, 중국으로 나뉘는 천하 삼분지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기술을 빼오는 전략을 썼었는데 거기에 가장 앞장섰던 기업이 화웨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 컷을 당해버렸죠.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애초에 싹을 자르려고 합니다. 이제 차세대 반도체 생산 제재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ASML의 EUV 장비, 극자에서 노광 장비 이건데, 이거를 지금 중국에 수출 금지를 하고 있죠. 중국과 이제 경제 전쟁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를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 생각했는데 미국이 정말 신의 한 수를 놓은 거죠. 경제적으로도 진출을 막으면서 4차 산업의 진출도 막고 첨단 무기의 진출까지 막아버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차세대 반도체가 생산되지 않으면 중국은 이제 4차 산업의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앞으로 성장성이 큰 이곳이 막히게 되니까 4차 산업에서도 패권국이 되려는 야욕이 꺾여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도
그 정도 가지고 지금 본인들이 패권국의 야욕을 포기할 거냐? 절대 포기 안 하죠. 그래서 반도체 기술을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간에. 어디서 티가 좀 났냐면 칭화윤희를 파산을 시켰어요.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라 싶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위장술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냥 이게 공개되는 회사가 돼버리면 나중에 뭐 많이 노출이 되는데 애초에 파산이라는 핑계로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우리는 반도체를 접었어 라는 약간 모양새를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뭐 더 열심히 연구를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기업들을 인수해서 미국이 하고 있는 반도체 방어벽을 뚫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걸 알고 있는 거죠. 보통 나라는 아니죠. 예. 한 번 더 꼼꼼하게 이제 성벽을 쌓는 거예요. 성벽을 쫙 쌓아요. 그게 뭐냐면은 반도체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시키겠다. 핵심 반도체들은 미국에 와서 만들어라. 이런 전략인데요. 반도체를 판매하는 회사들은 미국에 수출하지 않고서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반협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안 사주면 안 되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와 이렇게 하는 거죠. 미국 안에서 생산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반도체라던가 아니면 반도체 관련 핵심 기술을 가진 국가들을 보면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대만, 한국입니다. 이 나라들 모두 미국의 이제 동맹국 아니면 우방국들인데 이 라인 중에서 배신자만 없다라 그러면 중국이 반도체를 뚫고 나갈 수 없는 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중국은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약한 벽을 뚫으려고 할 거예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 대만과 한국입니다. 뭐 간헐적으로 지금 대만 인근에다가 막 군사력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물리적으로 뚫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남중국해 위협이 지금 계속 주기적으로 뉴스에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간을 본다라고 볼 수도 있고 타이밍을 한번 재보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미국도 이를 눈치채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이 남중국해 쪽에 앞에 있으니까 그 항모전단 사이로 미국의 구축함이 진영을 깨고 그냥 들어가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 다 알고 있어 조심해라고 하면서 일종의 경고 같은 거겠죠. 그리고 TSMC는 철저하게 지금 미국 내에다가 반도체 공장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잖아요. 대만 업체들이 지금 보면은 미국 쪽에다가 굉장히 투자 열심히 하고 미국에 되게 친하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이유들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남은 국가가 하나, 한국이에요. 뭐 이미 옛날에 기술자를 많이 빼가서 중국으로 데려가서 기술 이전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다 이전하는 수준이 아닌 이상 어려울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차세대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는 핵심 장비인 게 EUV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빼가도 만드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럼 한국의 삼성, 하이닉스를 이제 중국 내 공장으로 유치한 전략을 쓸 수도 있겠죠. 뭐 중국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5대5로 합작으로 해서 중국 내 공장을 짓자 이런 모양새를 취한 다음에 뭐 천천히 기술을 빼온다던가 뭐 공장을 먹는 방법을 쓸 수도 있겠죠. 대표적으로 옛날에 뭐 STX라던가 그런 식으로도 많이 넘어갔었잖아요. 뭐 그렇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관련 기업들을 인수해서 서서히 장악해 나가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뭐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뚫어내야 돼요. 여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뚫을 수 있는 반도체 방어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집요하게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미국 내에 투자를 하라고 5월 달에 한국 불렀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해 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20조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짓겠다 라고 말을 했지만 아직까지 뭐 지역 선정은 안 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전에 인텔 낸드 사업부로 인수하기로 했고요. 8개 심사 대상 국가가 있는데 중국 한 곳이 남았는데 이게 조금 찝찝해요. 허가가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가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나중에 이제 인텔이 지금 반도체를 키우려는 거와 연관이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미국 실리콘밸리에다가 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이래가지고 뭐 인공지능, 낸드 솔루션, 핵심 R&D 센터를 짓겠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성에 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텔을 키우기로 좀 결심을 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반도체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인텔을 활용해가지고 반도체도 완전 자급을 하는 거예요. 석유 자급하듯이. 그래서 미국 반도체 법안 발의를 보면은 반도체 연구시설 투자에 연방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해외 기업이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면은
상호 투자를 하겠다 계획을 했죠. 그때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미국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감면이라던가 세제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을 했고요. 삼성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시간이 계속 다가오고 있는 거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미국은 이제 혹시라도 행여나 이 방어선이 뚫리는 불상사를 없애고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말 잘 듣는지 안 듣는지 혹시 모르니까 인질 하나 잡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겠다 뭐 이런 느낌처럼, 뭐 2달 동안 삼성전자 주식을 순매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클라우드 업체들을 통해서 반도체 가격을 압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업체들 보면은 옛날처럼 이제 그 공급사 반도체 회사들한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이제 자기들이 트레이딩 전문가들을 이제 보내요. 대만이라던가 이제 일본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반도체 가격을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잘 조절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야, 너희들 재미없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생각 잘해라 이런 식으로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순수하게 바라본다고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에 투자하려면 어디에 투자할래요? 라고 할 때 장기 투자라고 하면은 인텔이 가장 매력적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죠. 아니면은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 투자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삼성이랑 하이닉스 그리고 나머지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으로 쉽게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하도록 압박을 주는 페이스 메이커가 아닐까 싶은 거예요. 실제로 뭐 인텔을 그냥 키워버리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너희들 미국 편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우리가 인텔을 키워서 너를 배신자로 찍어내버리겠어? 라는 용도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꽃놀이패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나머지 반도체 업체들은 굉장한 압박이 다가오는 거고요. 그래서 인텔 자체를 어떻게 써먹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지켜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몇 가지 변수를 좀 더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연준의 금융 공격 가능성인데, 2020년에 경기 침체가 가장 두려웠었죠, 연준은. 그래서 국채라던가 모기지 매입을 계속 했습니다. 유동성 공급을 계속 태운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굉장히 빠르게 했습니다. 물론 부작용이 생겼죠. 주식이랑 부동산의 가격이 크게 상승했었고, 2021년에는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왔습니다. 2021년이 되니까 이제 물가랑 자산 가격 상승이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안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이랑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은 해야 되는데 쓸까 말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2021년에는 어떤 부작용이 왔냐면 투기 자산이 많이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주식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던 건 작년이고, 이번에는 투기 자산, 뭐 대표적으로 이제 코인이라던가, 미국 시장 내에서도 주택도 보면은 일반 주택이 아니라 고급 주택이 더 많이 올라 버립니다. 뭐 주식들도 보면은 이제 정크 주식들, 실제로 돈을 벌지 못하지만 뭔가 약간 돈 먹고 돈 먹기에 가까운 주식들, 재무가 부실한 주식들이 더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중국의 금융을 공격하는 게 시나리오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려면 코로나가 종료돼야 돼요. 근데 델타 변이가 지금 타이밍을 뺏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경기가 살아났다라고 하면 이번에, 그러면은 금리 인상을 썼겠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더 불리해지고 미국이 유리해지는 상황을 만들어 가려 했는데 이게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피해가 가장 적은 나라 중에 하나였죠. 어떻게 보면은 이미 경기 회복을 미국보다 더 빠른 타이밍에 가져갔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하지 못하는 자산시장 과열 불 끄는 거를 먼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종의 액션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중국이 왜 이렇게 규제를 하지? 라고 했던 게 뭐냐면 보여주기입니다. 야, 우리는 벌써 경기 다 살아나가지고 뭐 과열 다 끄고 있는데 너네는 뭐하니? 막 이러면서 약간 이런 거죠. 너네 금융 공격은 늦었어. 그 카드 못 써. 라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허장성세 같은 느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미국의 금융 공격을 예상하듯이 부동산 주식 가격 급락할 것 대비해서 과열된 업종들을 불을 돌아가면서 껐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부동산 규제했죠. 플랫폼 규제했죠. 칭화윤이 파산 일부러 시켰죠. 부실 기업들 싹 다 정리했죠. 사교육 규제했죠. 게임 규제했죠. 굉장히 많이 지금 불을 끄고 있습니다. 이걸 세 가지로 정리하면 어떤 의도냐면요. 첫 번째, 자산 과열을 막겠다. 두 번째, 가계 저축을 늘려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 부채를 사전에 정리하겠다는 개념입니다. 공통적인 게 뭔지 아세요? 미국의 금융 공격에 대비해서
미리 방어벽을 쳐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원자재랑 물가인데 미국의 경기가 빨리 좋아지려면요. 첫 번째, 고용이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일 좋은 베스트는 뭐냐면 물가랑 유가가 안정적인 상태였었어야 돼요. 그러면 미국은 진짜 빨리 살아났을 겁니다. 그럼 아까 말했던 금융 공격이라는 카드가 가능해졌었겠죠. 하지만 지금 중국이 대규모 인프라 공사를 발주시켰었어요. 그러면서 물가랑 유가를 올려버립니다. 의도적인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 덕분에 중국도 올해는 지금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지금 원자재 투기 규제도 하고 막 그랬었죠. 그러니까 본인들도 좀 버겁긴 했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로 인해서 미국도 지금 상반기 내내 인플레이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용이 완벽히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인플레이션 공격을 받으니까 테이퍼링 압박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월 연준 의장이 중국과 금융 전쟁을 하고 있는 야전 사령관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언론이랑 연방은행 총재들은 지금 테이퍼링 압박을 하고 있는데 막 이런 거죠. 장군 지금 쳐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파월이 이러는 거죠. 지금 가면 큰일 나. 지금은 붙을 상황이 아니야. 싸우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이랬는데 밑에 있는 장군들이 지금 싸우자 하면서 막 압박을 하는 거죠. 마치 예전에 그 사마이 이야기 했었던 거랑 아니면 예전에 그 7천량 해전 전의 이야기, 그런 느낌이 좀 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파월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잘하고 있는 선택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과거에 버냉키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2013년에 연준 이사들이 압박을 했어요. 빨리 테이퍼링 해라 그래가지고 조기 테이퍼링을 시작했었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세계 금융시장이 발작해 버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금리 인상이 결국 2년이 지난 2015년 말에나 실시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빠르게 되돌릴 수 있었던 거를 한 타이밍 놓쳐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 또 돼버린다라고 하면 미국이 중국을 금융 공격하는 타이밍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하나씩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왜 그러냐면 파월이 그 조기 테이퍼링 의견 낸 사람이 파월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거를 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를 눈치챈 미국도 이제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오펙에다 이런 말 했어요. 최근에 며칠 전에 원유 생산 늘려라 증산 요청했어요. 그리고 약값 올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약값이 굉장히 비싼데 우리나라랑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낮추라라고 압박을 했고, 빅테크 기업들 불러서 이제 뭐 구글이나 애플 불러서 니네 이거 인앱 결제 하지 마. 이거 좀 너무 비싸. 낮춰. 수수료 떨어뜨려. 이런 식으로 빅테크 기업들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다른 이유로 다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아직은 독점 못하게 하려고 압박을 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한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이제 경기를 한 번 더 살리기 위해서 추가 부양책을 좀 추진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공화당이랑 민주당 내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원하는 금액만큼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또 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인플레이션에 매우 취약해지는 구조가 되게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체력을 비축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때 타이밍을 봐서 자국 내의 인프라를 한 번 더 크게 터트려 버리면은 원자재 가격이 또 뜨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던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부양책이 인플레이션 원흉이라는 비난을 완전히 다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바이든 정부는 식물 정부 되는 거예요. 정책 리더십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내년에 있기 때문에 1년 안에 이 카드를 한 번은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지금 카드마다 장군 멍군이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변수는 뭐냐면 미지의 변수 코로나인데, 사실 미국의 중국 경제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방해한 게 다 코로나 변이입니다. 미국 경제가 살아날 듯 할 때마다 코로나 변이가 정말 사방에서 터졌죠. 남미에서 한번 올라오고 인도발로 한번 올라오고 하면서 계속 지금 완연한 회복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사했던 그 스페인 독감 사례를 봤을 때 원래 시나리오 상으로는 델타 변이 전에 종료가 됐었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지금 뭐 해야 되냐면 경기 회복 완연하게 다 일어났고 사람들만 보복 소비하면서 공급이 딸리고 막 이랬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러면서 금리 인상을 해도
타격감이 없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계속 지금 코로나가 나오니까 오히려 지금 델타 변이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반기에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는 거죠. 타이밍을 놓친 거죠. 어쨌든 이 기간이 늘어날수록 유동성을 계속 풀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곡됐던 시장을 다시 바로잡는데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전쟁으로 치면은 짧게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후유증이 커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미국도 예전에 제1차 세계대전을 했었었는데 그때 끝나고 경제 대공황이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유동성이라는 전쟁이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그 타이밍은 모르겠지만 그 후유증이 상당히 세게 올 것이다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 전문가들이 같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유동성을 그동안 좀 덜 풀어가지고 뭐 만약 사건이 터졌을 때 유동성 공급에 좀 여유가 남아있는 국가가 피해를 상대적으로 줄이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유동성 한계에 도달했을 때 중국이 좀 여유가 있는 상태가 되고 그때 후유증이 발생하게 되면은 중국은 금융 패권국으로 나설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변수들 다 고려해 보면은 지금 반도체 이야기뿐만 아니라 패권과 패권 경쟁 안에 그 중에 하나의 카드로 반도체가 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업종이나 이런 걸 이해하실 때 단순하게 수급적인 내용만 보지 마시고 좀 더 큰 틀에서 보면은 요거 사태가 좀 길어질 수도 있겠다. 짧게 끝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서 좀 입체적인 시각으로 투자에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물론 지금 제가 말한 거는 그냥 저만의 의견이고 실제로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더 높겠죠. 하지만 사람은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